정태는 올해로 35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흔히들 이제는 정착해야 할 나이라고들 말하더라고요. 하루빨리 결혼하라는 소리였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태는 피고 섰네요. 정착, 그게 도대체 뭐라고. 자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결혼이라니. 정태는 그 단어에 고개를 툭 돌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남들이 보면 철없는 나이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태에게 결혼이라는 건 적어도 지금의 그에게는 진지하게 고민할 대상조차 되지 못했어요. 자유로운 인생이 좋아. 그는 친구들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죠. 그러나 그 말마저도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유롭다는 건 사실,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거든요. 그가 가진 것은 은행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평대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월 4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기술직 일자리, 지방 변두리에 위치한 대학의 전자기계과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직으로 발을 들인 지 벌써 7년째가 되었죠. 회사 동기들, 대학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섰어요. 정태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라고 평가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는 적어도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정태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간신히 버텨내며 생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었거든요. 사실 결혼을 아예 꿈꾸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25, 27. 그 무렵까지만 해도 언젠가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신축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겠지 하는 막연하지만 따뜻한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그 그림을 조금씩 지워나갔어요. 같은 학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주말이면 대형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장을 보고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하고 휴일이면 가족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의 SNS 피드를 볼 때마다 정태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죠. 애 낳아서 키우려면 최소한 연봉 6천은 돼야 한다. 친구의 무심한 듯 내뱉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7년 차 기술직의 연봉 4천만 원은 그들에게는 최소한조차 되지 못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정태는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점점 더 작아졌어요. 꿈은 사치였고 현실은 냉혹했죠. 야, 넌 언제쯤 결혼할 거냐? 삼촌 소리 듣기 전에 얼른 가야지.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장난 반, 걱정 반으로 물어볼 때마다 정태는 애써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몰라.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자유로운 게 최고야. 야, 자유가 그렇게 좋아? 30 중반 넘어서까지 혼자 있으면 외롭지도 않냐? 외롭지. 근데 그냥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있어야지. 결혼하면 그마저도 다 들어가잖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진심이었죠. 적어도 지금의 정태에게 여유란 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아파트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했고, 몇 년 전에 큰맘 먹고 뽑은 자동차 할부금에 보험료까지 더하면 월급은 통장을 스치듯 지나갈 뿐이었죠. 그러니 야근을 자청해서라도 몇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어요. 그런 삶에서 아내를 먹여 살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꿈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일 뿐이었어요. 책임감은 그를 짓눌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정태는 여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정태는 가끔, 아주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여자를 못 참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단순했어요. 그냥 여자가 좋았죠. 배는 굶어도 괜찮았어요. 라면으로 며칠을 버텨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여자가 없으면 누군가와 썸이라도 타는 감정선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삶의 동력을 잃는 기분이었어요. 정태는 마치 연애 중독 환자 같았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진심이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산소 같았어요. 매일 아침 잘 잤어? 라는 카톡 한 줄을 받기 위해 전날 밤 늦게까지 온갖 데이팅 앱과 소개팅 어플을 뒤졌어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 대화를 시작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남으로 이어가려 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호감의 신호라도 잡히면 그는 맹렬하게 돌진했죠. 정태에게 여자는 단순한 성적인 욕망을 넘어선 존재였어요. 그녀들은 외로운 현실로부터의 위안이었고 삶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도피처였으며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활력소였거든요. 그는 여자에게서 세상의 온기를 느꼈어요. 퇴근 후 술 한 잔 걸치고 여자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나 시원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하루치 묻은 피로와 찌든 때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상대방이 그에게 깊은 사랑을 주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그의 팍팍한 삶은 내일이 되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에게 중요한 건 여자와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정태야, 너는 왜 이렇게 여자를 못 끊냐? 꼭 연애해야만 살 수 있는 병 걸린 놈 같아. 친구들이 혀를 끌끌 차며 물을 때마다 정태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쩌겠냐. 그냥 그래야 살겠더라. 안 그러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죠. 정말로 그랬어요. 여자와 헤어진 뒤의 며칠은 지옥 같았거든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실수 연발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지나 우연히 혹은 필사적인 노력 끝에 또 다른 여자와 연락이 닿고 약속을 잡으면 거짓말처럼 다시 기운이 솟고 다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삶은 그렇게 여자라는 이름에 덧없는 불꽃을 쫓는 나방의 비행과 같았죠. 여자의 외모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쁘면 좋겠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느낌이었죠. 말투, 눈빛, 손짓 하나하나, 발끝의 리듬까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느냐 마느냐가 중요했어요. 상대방의 눈빛이나 목소리에서 아주 미세한 호감의 기류라도 감지되면 정태는 그때부터 물 만난 고기로 변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칭찬 몇 마디, 잠깐의 눈, 맞춤 한두 번이면 금세 상대방의 호감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는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갔죠. 그런 정태를 친구들은 수컷 본능의 화신이라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누군가는 정태에게 충고했었어요. 사랑 없이 맺는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을 더 키우는 거라고. 정태도 알았죠.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이라는 것을. 관계가 끝난 후의 허무함은 이전의 외로움보다 훨씬 깊고 차가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동시에 그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그저 여자라는 존재를 그의 품에 품고 싶어서,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죠. 그에게 여자는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꿈 같은 존재였어요. 현실에 그는 늘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초라했지만 여자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잠시나마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처럼 느껴졌거든요. 술값을 계산할 때, 그녀의 가벼운 핸드백을 대신 들어줄 때, 그녀가 팔짱을 끼고 그의 어깨에 기대올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정태,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죠. 정태의 회사에는 유난히 마음이 편하고 격의 없이 지낼 수 있는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나이는 40 중반쯤 되었고 기러기 아빠였죠. 부인과 아이들은 몇 년 전부터 유학을 위해 외국에 나가 있었고 선배는 한국에서 홀로 지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듯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곁에는 여자친구도 있었죠. 오래된 사이인 듯 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태가 보기에는 딱히 깊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일종의 엔조이 관계 같았죠. 선배는 그 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정태는 대충 눈치로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퇴근 후 선배와 단골 술집에서 1차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맥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데 선배의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원래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볍게 마시고 일찍 헤어졌고 지금은 친구와 둘이 근처에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선배가 있는 곳으로 합석해도 괜찮겠냐는 물음이었어요. 선배가 정태에게 물었죠. 정태야, 너 합석해서 같이 놀래? 괜찮겠어? 정태는 속으로 왜 안 괜찮아? 하고 외쳤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또래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본능적인 갈증이 있었지만 외모를 크게 따지지 않는 그의 성향상 새로운 여자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제안이었죠. 게다가 선배의 여자친구라면 또래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나이 차이는 감수해야 할 터였어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죠. 저야 좋죠. 근데 상태는 괜찮아요? 너무 취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태는 괜히 점잖은 척 물었어요. 선배는 정태의 얼굴을 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너 여자 얼굴 안 따진다면서 오늘 왜 그래? 가리는 거 있어? 하하, 아니에요. 그냥 선배 여친분 친구라니까 괜히 긴장돼서 물어본 거예요. 암튼 오라고 하세요. 환영입니다. 결국 선배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가 술자리로 합류했어요. 그리고 선배 여자친구의 친구라는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 정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과장 좀 보태서 딱 보면 그의 엄마 또래 같았거든요. 50대 초반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나이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눈가와 입가에는 주름이 선명했죠. 분명 예쁘게 생긴 이목구비였겠지만 나이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올해 50살, 돌싱이라고 하더군요. 이름은 박영숙이었어요. 술자리는 4명의 어색함 속에서 대충 흘러갔어요. 선배와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영숙과 정태. 분위기는 마치 의도치 않은 더블 데이트처럼 흘러갔죠. 정태는 애써 웃으며 영숙에게 몇 마디 말을 걸었지만 솔직히 그다지 흥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죠. 이 자리가 언제쯤 끝날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결국 2차를 넘어 3차로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어요. 정태는 정말이지 집에 가고 싶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죠. 그래도 다행히 노래 부르는 건 좋아했기에 그냥 체념하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선배와 그의 여자친구는 탬버린을 흔들며 분위기를 띄웠고 영숙은 정태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을 걸더라고요. 노래방에서 1시간쯤 지났을까. 선배 커플이 먼저 일어섰어요. 어이, 우리는 먼저 간다. 내일 출근해야지. 선배가 정태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연하는 연하대로, 연상은 연상대로 다 매력이 있는 거야. 솔로일 때 다양하게 만나보는 것도 좋아? 마무리는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정태는 순간 얼떨떨했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영숙 씨랑 둘이 남았으니
알아서 시간을 보내라는 뜻처럼 느껴졌죠. 결국 방 안에는 정태와 50살의 영숙만 남게 되었어요.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는 기분이었죠. 좁은 공간, 둘만 남겨졌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어요. 둘만 있게 되자 영숙은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본색을 드러냈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태 씨? 그녀는 정태의 옆자리로 바짝 다가와 앉으며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태의 술잔이 비자마자 재빨리 남은 양주를 채웠죠. 오늘 끝까지 한번 달려봐요, 우리. 눈빛은 야릇했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유혹이 묻어났어요. 정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이어 영숙이 따라준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죠. 그가 술을 남기는 것을 워낙 싫어하는 성격이었기에 망정이지. 반 병 가까이 남은 양주가 아니었다면 불편함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독한 양주가 몸속으로 퍼지면서 정태의 판단력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전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영숙이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아줌마에서 조금씩 괜찮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뭐 연애는 몰라도 하룻밤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런 경험도 없을 텐데. 정태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여자 아닌가. 정태 씨, 예전에 운동했어? 몸이 왜 이렇게 탄탄한 거야? 영숙은 말을 걸며 정태의 허벅지를 힐끗 보고 감탄하는 신용을 하더군요. 웬만한 여자들은 정태 씨 보면 정신 못 차리겠는데? 칭찬인지 노골적인 작업 멘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남달랐죠. 딱히 운동을 체계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학교 체력장이나 군대 훈련소에서 늘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노래방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태의 마음속에서는 한번 꼬셔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었어요. 영숙이 그보다 훨씬 더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정태 씨,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 혼자 살아 집에도 아무도 없고. 정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 끝난 뒤였어요. 어차피 오늘 밤은 혼자일 텐데. 어차피 영숙도 혼자고 서로 외로운데 뭐 어때. 네, 한 잔 더 하죠. 뭐 정태는 대답하며 어깨를 으쓱였어요.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걸려 있었죠. 새로운 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미소였어요. 그녀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늑했네요. 혼자 사는 여자의 공간치고는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서 그녀의 취향을 엿볼 수 있었죠. 소파에 마주 앉아 가볍게 맥주를 마셨어요. 노래방에서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둘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영숙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에 반응하며 적절히 웃어주더군요. 나이 차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대화는 편안하게 흘러갔어요. 밤이 깊어지고 술 기운이 오르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죠. 그렇게 정태와 영숙의 첫 밤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가볍게 말 그대로 아무런 기대나 진지함 없이 시작된 만남이었죠. 35세 정태와 50살의 영숙. 나이 차이도 컸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의 영숙의 노골적인 태도 때문에 연애 감정보다는 한 번쯤 이런 사람과도 만나서 경험해보지 뭐 하는 호기심과 즉흥적인 끌림이 더 컸어요. 그는 그저 하루의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정태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 뻔한 과정을 반복했던 과거의 관계들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영숙은 정태에게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아니, 단순히 맞춰주는 것을 넘어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채워주는 듯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흐름, 그리고 영숙이라는 사람 자체가 정태를 무지하게 자극했죠. 지금까지의 연애는 늘 뻔했어요. 처음에는 강렬하게 설렜고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조금만 지나면 빠르게 지루해지고 결국은 서로에게 피곤함만 남긴 채 끝나는 반복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숙과의 관계는 달랐죠. 겉보기에는 단순한 하룻밤의 관계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정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깊은 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정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더군요. 그의 시시콜콜한 푸념에도 필요하면 웃어주고 때로는 묵묵히 그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정태를 다루려 하거나 그의 배경이나 가진 것에 대해 평가하거나 그의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태를 받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오히려 그런 그녀의 태도가 정태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영숙과 만나고 돌아오는 밤, 정태는 이상하게 집에 오는 길이 공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꽉 찬 느낌,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 같았죠. 어쩌다 보니 다음 날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영숙을 만나고 나서 또래 여자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영숙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또래 여자들을 만나 그들의 얄팍한 대화나 계산적인 태도, 혹은 끊임없는 요구사항을 접할 때마다 정태는 자신도 모르게 영숙과 비교했어요. 영숙 씨는 안 그런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그는 다시 영숙을 찾게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죠. 처음에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감정적인 교류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도 정태의 기분이 미묘하게 이상했어요. 영숙이와 만남이 이어지면서 미묘하게, 아주 조금씩이지만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대화는 편안했고 감정의 기복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정태 안에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평소에는 억지로 억누르고 있던 어떤 외로움이나 불안 같은 부분들이 슬며시 풀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정태에게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후 회사 선배를 만났는데, 야, 너 요즘 영숙이랑 사귀냐? 정태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고 그는 일부러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며 받아쳤어요. 아니요. 뭐 사귀는 건 아니고 가끔 보죠.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요. 선배가 정태의 대답을 듣더니 피식 짧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렇구나. 하긴 요즘 영숙이 내 전화 안 받더라고. 남자 생겼나 했지 뭐. 선배의 말투가 묘하게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정태는 순간 선배가 혹시 영숙이를 좋아했나? 아니면 예전에 소개해준 여자가 다른 사람 만나니까 질투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어진 선배의 말이 정태의 속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보통 아니지? 너도 느꼈을 거 아냐. 좀 사람을 이상하게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잖아. 선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처음엔 그냥 그랬는데 만나다 보면 정들고 편안해지고 뭐랄까. 계속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어. 정태는 선배의 말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선배의 말은
마치 정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에 정체가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죠. 선배, 혹시 영숙 씨랑도 만났던 사이예요? 정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선배는 정태의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리더군요. 잠시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잠깐. 길게 만난 건 아니고 서로 외롭고 처지가 좀 그렇다 보니까 가끔 심심하면 만났지. 그냥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회포 푸는 정도였어. 선배는 애써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이였어. 그냥 그랬어. 정태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갑자기 피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아니, 자신이 아무리 여러 여자를 가볍게 만나왔고 복잡한 관계에 익숙하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무심했던 영숙이와의 관계에 점점 감정이라는 것이 스며들어 중요해지려는 찰나에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과 가장 격에 없이 지내던 회사 선배와도 그런 식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정태는 극심한 혼란과 억울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무력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태는 도저히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영숙에게 전화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선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영숙 씨 오늘 선배 만났는데 선배가 영숙 씨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숙은 정태의 말에 잠시 침묵했어요. 정적이 흘렀고 정태는 그녀가 혹시 변명하거나 사실을 숨기려 할까봐 더 긴장했죠.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랐어요.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죠.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오래전 이야기를 하듯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답했어요. 아, 그래요? 그랬구나.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더군요. 네, 맞아요. 그 선배랑 만났었어요. 정태는 그녀의 솔직함에 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물어봐야 했죠. 그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이였어요? 얼마나 만났고. 그냥 남자 생각날 때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가끔 데이트하고 그러다 헤어지고. 깊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서로에게 정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었고 오히려 서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이였어요. 영숙은 차분하게 설명하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는 어떤 체념과 현실 인식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메워주던 관계. 정태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영숙이 이렇게까지 솔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의 과거가 어땠든 그에게는 알 바 아니었지만 하필 그 상대가 자신과 가까운 선배였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질투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이 더러워서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럼 이제도 계속 만날 생각 있는 거예요? 정태는 무의식적으로 질문했어요. 이미 그녀의 대답은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입은 멋대로 움직였죠. 영숙은 정태의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니, 정태 씨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그 사람 연락 안 받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나는 지금 정태 씨랑 있는 게 더 좋아. 그런 관계는 이제 질렸어. 그녀의 말에 거짓은 없어 보였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태를 향하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태의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 당장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해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머리로 이해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갈등은 깊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선배와의 관계라는 그의 마음에 걸리는 돌덩이가 쉽게 치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태는 이대로 영숙이와 끝내기 싫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래, 현실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완벽하거나 깨끗하지 않아요. 특히 50살이 되도록 혼자였던 영숙의 삶에는 정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과 복잡한 관계들이 있었을 것이었어요. 그녀에게도 그녀 나름의 외로움을 달래고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 있었을 터였죠. 정태 자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젊을 때 철없이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놀았던 적도 있었고, 얽히고 설킨 관계도 적지 않았죠.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녀가 과거의 누군가와, 그것도 자신과 아는 사람과 얽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정태 자신에게조차 우스운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영숙은 지금 이 순간에 정태의 곁에 있었죠.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어주고,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는 눈빛을 가진 사람.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정태는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어요. 또래 여자들을 만날 때처럼 애써 괜찮은 척 꾸미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할 필요가 없었죠. 그녀는 정태를 따지지 않았고 그의 처지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그러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주었어요. 그런 사람을 쉽게 잊고 놓아버릴 수는 없었죠. 그의 외로운 삶에 나타나 처음으로 진정한 편안함과 이해심을 보여준 사람. 그녀의 과거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였죠. 그래서 정태는 결론을 내렸어요.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긴 했지만 그는 이 감정을 한 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로 했거든요.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영숙에게로 향하는 감정의 무게였어요. 그것은 이미 너무 무거워져 있었죠. 그녀를 놓치기에는 그는 이미 그녀에게 너무 많이 끌려버렸거든요. 복잡하고 깨끗하지 않으며 어쩌면 아플 수도 있는 관계일지라도 그는 영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생존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죠. 정태는 그녀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